말 그대로 청산하는 겁니다. 재산을 정리해서 법인을 소멸시키는 절차가 청산인데, 하단에 2번 법인의 청산법인의 권리 능력인데, 일단 청산의 목적 범위 내에서만 권리 능력을 갖습니다. 뭐 당연한 얘기죠. 다시 말하면 법인이 문 닫겠다는 의미니까 다른 건 할 수 없고, 청산의 목적 범위 내에서만 권리 능력을 얻고, 만약에 그 목적 범위 외의 행위를 했다면 그때는 그 행위는 무효가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측에 보시면 3번 청산법인의 기간이 나와요. 일단 이런 얘기죠. 자, 법인이 있는데 이 법인이 해산 결의를 통해서 청산법인이 됐어요. 그러면 법인의 기간은 뭐였냐면 이사가 있었고 감사가 있었고 사단법인이라면 사원 총회가 있었는데, 청산법인의 기간은 이사가 뭐로 바뀌냐면 청산인으로 바뀌어요. 감사는 그대로 감사예요. 사원총회도 그대로 사원총회예요. 그 다음에 특징은 청산인은 누가 되냐면 원래 이사가 그냥 청산인이 돼요. 그럼 결과적으로 법인이 청산법인으로 바뀌면 감사도 그대로고 사원총회도 뭐예요? 그대로고 이사가 속된 말로 명함만 바꾸면 돼요. 뭐를? 청산인으로 명함만 바꾸면 된다. 다시 말하면 법인의 기간은 청산법인의 기간하고 동일하고 이사가 뭐로 바뀔 뿐이에요? 청산인으로 바뀌는 것만 달라지게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번 지위가 의가 나오는데 의에 지금 설명드린 내용이고, 2번 청산인 해가지고 가번 지위가 나오는데 그냥 청산법인을 대외적으로 대표하고 대내적으로 사무를 집행하는 사람이고, 나번에서 청산인의 선임과 해임이 나오는데 1번 법정 청산인에서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법인의 이사가 뭐가 되죠? 청산인이 됩니다. 다만 2번에서 법원은 이 청산인을 새롭게 선임하거나 새롭게 해임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고, 넘겨보시면 청산인의 직무 권한이 나오는데 청산 사무고요. 1번 해산 등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만약에 해산 결의를 했어요. 그러면 청산인은 법원에 가서 3주간 내에 해산 등기를 하고요. 또 주무관청에 그 사실을 뭐 하냐면 신고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현전 사무를 뭐 하게 되냐면 종결하게 되는데, 현전 사무를 종결한다는 것이 뭐냐면 결국은 받을 돈이 있으면 받는다. 3번 채권을 추심하게 되고요. 또 갚을 돈이 있으면 채무를 뭐예요? 변제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가번 나오고 우측에 나번 복잡한 내용이 나와요. 일단 이 채권의 신고와 공고에 대해서 시험 문제 이렇게 자주 나오는 건 아닌데 조금 복잡하게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법점을 읽어볼게요. 자체 카다를 볼게요. 88줄량입니다. 청산인은 취임한 날로부터 2월 내에 3회 이상의 뭐죠? 공고로 채권자에 대하여 2월 이상으로 정한 일정한 기간 내 그 채권을 신고할 것을 채고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보통 청산법인이 되면 신문지에 우리 법원이 이러이러한 이유로 청산하게 되니까 받을 돈이 있으면 신고하십시오라고 공고를 하게 되고요. 이 항을 보시면 전항의 공고에는 채권자가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으로부터 제외될 것을 표시하여야 한다 해서 무슨 내용이 나오겠습니까? 만약에 신고 안 하시면 돈 못 받습니다라고 하고요. 근데 하단에 89조 나옵니다. 청산인은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각각 그 채권 신고를 채고하여야 한다. 알고 있는 채권자는 청산으로부터 제외하지 못한다.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럼 정리해 보자고요. 일단 청산이 결의가 되면 청산인은 법원에다 가서 해산 등기라고 주무관청에다가 해산 신고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일간지와 같은 신문지상에 채권을 신고할 것을 어떻게 해요? 공고를 하게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2월 내에 3회 이상 공고를 하고요. 2개월 이상으로 정한 일정한 기간 내에 채권을 신고할 것을 뭐요? 최고하게 되는데 만약에 알고 있는 채권자가 있다면 공고만으로 안 되고 각각 그 채권자에게 신고할 것을 뭐요? 개별적으로 최고하여야 된다는 것까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만 끝입니다. 그다음 우측 이제 5번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받을 돈 받고 갚을 돈 갚고 재산이 남았어요. 자녀 재산의 인도입니다. 여기 이 자녀 재산의 인도는 시험에 잘 내요. 일단 재산이 남았을 때 그 재산은 누가 갖느냐? 첫째, 정관으로 정한 사람에게 갑니다. 만약에 정관으로 정한 자가 없다면 두 번째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서 유사한 목적으로 뭐 할 수 있냐면 처분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재산이 다 없어지면 좋은데 그래도 재산이 남으면 그때는 세 번째 국고로 귀속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제가 부모가 없는 아이들을 이렇게 보호해주는 고아원이라고 그러죠. 그죠? 고아원을 운영하는 비영리 법인을 가지고 있었는데 문을 닫으려고 해요. 그러면 재산이 나오면 일단 정관에 기재되어 있는 사람에게 그 재산이 가게 되고요. 만약에 보통 이런 게 없다면 예를 들어서 고아원이면 보건복지부겠죠. 보건복지부의 허가를 얻어서 유사한 목적으로 처분할 수가 있고요. 그래도 남으면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 재산이 국고로 귀속되게 되는 거죠. 특징은 뭐가 있냐면 설립자에게 가는 건 없다는 거예요. 그죠? 설립자에 가는 건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재단법인이 청산하고 남은 자산은 설립자에게 귀속된다는 지문은 X에 또는 각 사원에게 균등하게 분배된다 이것도 X예요. 다시 말하면 사단법인의 사원이나 또는 재단법인의 설립자에게 자녀 재산이 귀속되는 거는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재밌는 게 뭐냐면 대학이 문을 안 닫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대학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어떤 상태냐면은 고등학교 졸업생보다 대학교 정원이 더 많아요. 그래가지고 좋은 대학은 아니고 좀 이렇게 안 좋은 지방에 있는 대학 같은 경우는 정원을 못 채워서 막 난리고 그러고 또 이런 학교들이 엄청난 적자에 시달리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 학교 설립자 입장에서는 그 학교 법인을 뭐 하고 싶어요? 해산하고 싶단 말이죠. 근데 예를 들어 제가 재산이 많아가지고 100억을 출연해가지고 대학교를 만들었는데 대학이 어떻게 잘 운영이 안 돼서 어떻게 문을 닫으려고 하면 그 100억이라는 재산이 결과적으로 어디로 가버려요? 국가로 가버리고 나한테 돌아오는 돈이 없다면 이제 남대문 가서 불 지르시겠죠. 그죠? 다시 말하면 웬만하면 대학 문을 닫지를 않는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입법적으로 과거에 개정을 해가지고 학교 법인의 경우에는 한 반 정도를 50% 정도를 설립자에게 재산이 돌아가도록 하자라고 법을 만든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것도 유야무야 됐어요. 왜냐하면 안 주는 것도 문제지만 반 준다 그래서 절반 준다 그래서 문을 닫을 대학도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죽으나 사냐 어떻게 끝까지 버티는 문제를 가게 되고 은근히 어떻게 잘 냅니다. 그래서 정관으로 정한 자 없으면 유사한 목적으로 처분하고 그러다 남으면 국고로 귀속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넘겨보시면 이제 나번입니다. 맨 위에. 자,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설립자예요. 근데 가만 보니까 제 대학의 재산이 다 어디로 갈 판이에요? 나라로 들어갈 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거를 막기 위해서 몰래 운동장 팔아먹고 학교 체육관 팔아먹고 이런 행동을 했어요. 요거 어떻게 할 것이냐 문제인데 맨 위죠.
민법 규정 및 정관에 위반한 자녀재산의 처분행위는 뭐라고요? 무효다라는 게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설립자가 재산을 되찾기 위해서 임의적으로 팔아먹게 되면 형사처벌도 받고요. 그 처분행위 자체가 뭐가 돼요? 무효가 돼서 의미가 없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6번 파산 신청입니다. 자, 이건 어떤 문제냐면 지금 청산인이 법인을 청산하는 과정에서 돈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발견했어요. 다시 말하면 재산을 다 정리하더라도 돈을 못 갚는다는 것이 분명하게 되면 청산인은 지체 없이 파산 선고를 법원에다가 신청하고요. 이 사실을 뭘 해야 돼요? 공고를 해야 합니다. 주의하실 점은 뭐냐면 93조 2항입니다. 파산 신청에서 93조 2항인데 청산인은 파산 관제인에게 뭐죠? 그 사물을 인계함으로써 그 임무를 뭐요? 종료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이게 뭐가 문제냐면은 지금 청산법인에서 청산인이 사물을 집행하다 보니까 뭘 알게 됐냐면 법인의 재산보다 채무가 더 크다는 사실을 뭐죠? 깨닫게 되면 청산인은 지체 없이 법원에다가 파산 선고를 신청하고요. 그 사실을 뭘 해야 됩니까? 공고를 해야 되죠. 자, 이렇게 되면 이제 결국은 이제는 파산 관제인이라는 것이 등장하게 돼요. 보통 파산 관제인은 법원에서 뭐 하게 돼요? 선임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파산 관제인이 이제 청산 파산 법인을 뭐예요? 대표하게 되는데 청산인의 임무가 종료가 되고 파산 관제인이 그 임무를 뭐예요? 대신한다는 말은 파산 사무에 대해서만 그런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파산 사무에 대해서만 파산 관제인이 업무를 집행하고요. 그것을 제외한 나머지 기타 법인을 대표하는 업무는 청산인이 계속 그 임무를 수행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법조문 다시 한번 볼게요. 청산인은 파산 관제인에게 그 사무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사무에서 그 자를 동글뱅이 쳐서 위로 올려서 파산 사무 이렇게 적어놓고 그러면 파산 사무를 인계함으로써 그 임무를 종료한다는 말은 파산 사무에 대해서만 누가 일을 하는 거예요? 파산 관제냐고. 파산 사무를 제외한 나머지 사무는 계속해서 청산인이 임무를 수행하게 됨을 꼭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되는 거죠. 만약에 이 법인이 파산법인이 되면 이 법인의 대표기관이 둘이 돼요. 청산인도 계속 존재하고, 그죠? 파산 사무에 대해서는 누가요? 파산 관제인이 뭐죠? 대표하니까 이 파산법인의 경우에는 청산인도 있고 파산 관제 있고 이렇게 대가리가 둘이니까 맨날 싸워요. 맨날 싸워. 그래가지고 막 청산법인인 경우에는 이렇게 만약에 그런 거 보신 적 없겠지만 어떤 이제 건물인데 그 법인이 청산법인이고 파산법인 소유 건물이면 막 청산 이름으로 공고 붙고 좀 이따가 뭐죠? 파산관제인 이름으로 공고를 붙고 해가지고 둘이 뭐죠? 막 반목하고 막 싸우는 일이 막 계속 벌어지게 되는 이유가 파산법인은 대표기관이 파산관제인뿐만 아니라 여전히 누구도요? 청산인도 대표기관으로서 작동하기 있기 때문이라는 거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만약에 파산법인이 되면 청산인은 모든 임무가 종료된다 그러면 뭐예요? X예요. 그죠? 모든 임무가 아니라 청산 사무에 대해서만 누가요? 파산관제인이 하고 나머지 사무는 계속해서 누가요? 청산인이 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7번째 청살 종결 등기와 신고인데 청산이 종결되면 그 사실을 등기하고 주무관청에 뭐합니까? 신고합니다. 다시 말하면
법인은 청산 사무가 실질적으로 종료됐을 때 권리 능력이 상실됩니다. 다시 말하면 청산 종결 등기했다 그래서 권리 능력이 아직 뭐 된 건 아니에요? 소멸된 것은 아니라는 거. 아까 말씀드렸지만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법인의 등기사항이 나오죠. 예. 예. 그거는 또 좀 문제가 좀 있어요. 문제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보시다시피 지웠네. 그죠? 그러니까 정관으로 정한 자, 그다음에 뭐죠? 유사한 목적으로 처분하든지 나머지 뭐죠? 국고란 말이죠. 그죠? 다시 말하면 기본적으로 입법자는 설립자나 뭐 사원들이 비영리 법인의 재산을 가져가는 거를 뭐죠? 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정관에 뭐 설립자에게 모든 재산이 귀속된다라고 한다면 그건 뭐예요? 무효예요. 그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죠? 그렇죠. 그것도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런 말씀해 주시죠. 무슨 말씀이시죠? 예. 예를 들어 가지고 만약에 설립할 당시에 정관을 만들면서 만약에 청산하게 된 모든 재산은 설립자에게 귀속된다 하면은 뭐냐면은 뭐죠? 주무관 중에 허가가 안 날 수가 있죠. 왜냐면은 허가가 안 날 가능성이 많죠. 그죠? 왜냐면은 비영리법인 뭐죠? 허가조니까. 근데 기본적 시각이 뭐냐면 이게 우리 법관과는 좀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내가 낸 돈이니까 내 돈이다 이런 의식이 강한데 법에서는 법인도 독립된 뭐란 얘기죠? 사람이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재단법인은 설립하는 순간 그 재산은 설립자의 재산이 아니라 이미 누구의 재산이라는 거예요? 법인의 재산으로 받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설립되는 순간 그 재산이 이미 나에게서 어떻게 해요? 없어진 거예요. 무슨 말 아시겠죠? 그죠? 설립되는 순간. 따라서 만약에 그 법인의 재산을 내 재산처럼 사용하면 뭐가 돼요? 횡령죄가 되고 처벌받는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 설립되는 순간 그 재산이 어떻게 해요? 나가버린 것이니까 나중에 법인을 해산한다 그래서 설립자에게 돌아올 수는 없다는 게 기본적 취지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마음에 안 드시죠? 네, 그죠? 마음에 안 드시죠? 그러니까 이게 항상 그러니까 동양적 사고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 그런 거잖아요. 뭐 이명박 대통령이 뭐 3천억을 투자해가지고 뭐 장학재단 만들고 막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분의 이렇게 행동이나 언행을 보면 자기가 추리해서 만든 그 재단법인은 자기 거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우리 동양적 사고죠. 그죠? 근데 법에서는 재단법인을 만드는 순간 그 재산은 더 이상 누구 거 아니에요? 이명박 씨 거가 아니라 법인 거다. 따라서 그 재단법인이 어떻게 해요? 없어지면 주인이 없는 재산이니까 국가로 돌아와야 되는 것이고 설립자에 가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죠? 이게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죠? 그래서 솔직히 함부로 돈을 많이 벌어도 법인 같은 거 만들 필요는 없는 거죠. 솔직히. 그죠? 진짜 만들고 싶으면 내가 만드는 순간 이 재산은 뭐예요? 내 게 아니다. 라는 생각을 뭐죠? 가지고 가야 되는 거죠. 뭐 많잖아요. 월해 버핏인가요? 미국의 부자. 제가 운전하면서 들었는데 이 양반이 자기는 자기 재산의 99%인가 90%를 자식들한테 안 줄 거래요. 안 주고 이제 사회에 환원하는데 사회에 환원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기가 직접 어떤 공익법인을 만드는 게 아니라 있는 공익법원에다가 돈을 주든지 뭐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운전하면서 야 대단하다 막 그랬어요. 그죠? 근데 또 마지막에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상속되는 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상속되는 돈이 대충 1조래 그래도. 그러니까 90 몇 %를 사회 환원하고 안 주는데 그 안 주는 이유가 뭐냐면 어차피 90 몇 % 사회 환원하더라도 자식들 나머지 있는 거 충분히 먹고 뭐 평생 그렇다는데 그래서 보니까 자식 한 명당 대충 한 1조씩 돌아가더라고요. 그죠?
어휴, 이건 부럽죠, 그죠? 그죠, 부럽죠. 우리 아버지였으면 좋겠어요. 뭐 그 이번에 그 트럼프인가요? 트럼펫인가? 그 양반도 그 대통령 되고 나서 월급을 1달러를 받겠대요. 1달러. 그러니까 안 받는 건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것도 안 받는 건 안 되기 때문에 형식당 뭐예요? 1달러만 받겠다. 근데 그 양반 재산이 42조. 42억이 아니라 42조. 아유, 뭐 근데 제가 만약에 42조가 있으면 대통령 안 할 것 같은데요. 뭐하러 하지 골치 아프게. 그렇지 않습니까? 차라리 그 돈 가지고 진짜 만약에 국가 민주에서 뭘 하고 싶으면 진짜 막 좋은 일 막 하고 다니는 데 쓰지. 굳이 골치 아프게 대통령 한다고 그럴지는 뭔가 생각이 있겠죠. 42, 예? 42조. 뭐 그 말도 있잖아요. 이건희 대통령 좀 누워 계시죠? 그죠? 의식 없잖아요. 그분이 전에 한번 통해 보니까 하루에 버는 돈이 30억? 이건희 회장이? 그러니까 이건희 회장은 지금은 의식도 없이 그냥 병원에 뭐예요? 누워 계시는데 이게 뭐냐면 주식 배당 수익입니다. 다른 거 하나 안 따지고 배당 수익만 따지고 보면 하루에 30억씩 벌고 계시더라고요. 누워 계시는 분이. 저는 열심히 일을 하는데 1년에 1억도 못 벌고 돈을 버는 세상이 뭐가 얘기 나왔죠. 아무튼 법인의 등기사항입니다. 그죠? 법인의 등기사항인데 그 주의할 건 딱 하나예요. 자책하단부터 설립 등기사항이 나오죠. 요거하고 뭐하고 비교하는 거냐면 정관의 기재사항하고 비교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목적, 명칭, 사무소는 등기사항이기도 하고 정관 기재사항이죠. 설립 허가의 연원인은 등기사항이지 정관 기재사항은 아니에요. 그죠? 설립 허가의 연원인은 등기사항이지 뭐는 아니에요? 정관 기재사항은 아니고. 뭐 근데 4번은 잘 안 내요. 우측 5. 존립 시기나 해산 사유를 정한 때 그 시기 또는 사유도 정관 기재사유고 등기사항이기도 하고요. 6. 자산의 총액도 뭐예요? 자산에 관한 규정도 뭐예요? 정관 기재사항이고 뭐이기도 돼요? 등기사항이기도 해요. 7. 출자의 방법을 정할 때 그 방법은 정관 기재사항은 아니고 뭐예요? 등기사항이죠. 8이 잘 나와요. 이사의 성명과 주소는 뭐예요? 등기사항이에요. 정관에서는 뭐예요? 이사의 임면에 관한 과정이죠. 그죠? 그럼 이렇게 된 거죠. 이사를 어떻게 임명하고 면직할지는 뭐의 기재? 정관에 기재되고요. 이사를 임명했을 때 그 성명과 그 주소는 뭐예요? 등기사항이 되는 거죠. 그 다음 9호 이사의 대표권을 제한할 때 그 제한은 정관의 기재사항이기도 하고 뭐예요? 등기사항이 돼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이 9가지 중에서 주의할 점은 뭐예요? 총 3가지예요. 4. 설립 허가의 연월일은 등기사항이지 뭐는 아닙니까? 정관 기재사항은 아니고. 7. 출자의 방법을 정할 때 그 방법은 등기사항이고 뭐는 아니에요? 정관 기재사항은 아니고요. 8. 이사의 성명과 주소 등기사항이죠. 정관에는 뭐가요? 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이 기재가 되죠. 그것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대항 요건으로서 법인의 등기가 나오고 법조문이 나오는데 읽어볼 필요도 없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법인의 감독과 벌칙이 나오는데 맨 밑에 37조가 나오고 넘겨보시면 95조가 나와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평상시에 법인의 사무는 주무감청이 감사 감독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학교에다가 뭐랄까요? 뭐 학교에다가 뭘 해야 되나? 학교에다가 무상으로 급식 뭐 이렇게 유기농 뭐 급식재를 납품하는 비영리 법인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그 비영리 법인의 사무를 평상시에 감독하는 것은 주무관청이 뭐가 되는 거죠? 교육부 내지는 교육청이 되겠죠. 근데 제가 요 비영리 법인을 운영하다가 해산하려고 해요. 해산하고 청산하는 문제는 어디에서요? 법원에서
감독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평상시에는 주무관청이 검사 감독하고 해산하거나 청산할 때는 누가요? 법원에서 검사 감독하게 됨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요새 말 많은 게 한진해운이잖아요, 그죠? 한진해운이죠. 그러니까 한진해운은 해양수산부겠죠. 주무관청이죠. 그러면 한진해운의 평상시의 관리 감독 기관은 주무관청이 뭐예요? 해양수산부였는데 지금 이게 지금 한진해운이 지금 뭘 밟고 있냐면 청산 절차를 밟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검사 감독 권한이 어디로 넘어갔어요? 법원으로 넘어가 버린 거죠. 그래서 뉴스에 나오잖아요. 그래가지고 말이 많아요. 그래서 아무런 대책도 없이 갑자기 뭐예요? 해산 결의를 해버리는 바람에 이제는 이 한진해운에 대한 검사 감독의 운영권이 어디로 갔어요? 법원으로 갔고, 법원은 솔직히 뭐는 따지지 않습니까? 법원은 뭐가 적법하고 합법인지만 따지는 것이지 어떤 형태라는 것이 그 회사에게 이익이 되고 국가에게 이익이 되는지는 법원은 뭐 하잖아요? 고려하지 않죠. 그죠? 그러니까 막 이제 뭐가 돼버렸어요. 막 배들이 막 묶이고 막 물류 대란 일어나고, 제가 부산에도 수업하는데 부산 분위기도 별로 안 좋아요. 막 그런 거 막 물류 대란 일어나고 막 그러니까 이게 좀 문제가 있죠. 그다음 벌칙이 나옵니다. 벌칙도 안 봐도 돼요. 근데 이거는 잊지 마세요. 자, 우리 민법은요,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사법이에요. 근데 이 벌칙에 관한 규정은 국가가 개인에게 부과하는 것이니까 이것은 사법적 규정이 아니라 뭐예요? 공법적 규정인 거죠. 그죠? 다시 말하면, 다시 한번요. 민법은 개인과 개인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뭐예요? 사법입니다. 근데 지금 97조는 벌칙 규정이 있죠. 그죠? 벌칙 규정이 있는데 벌칙 규정은 누가요? 국가가 개인에게 부과하는 거니까 이것은 뭐예요? 공법적 규정인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요 97조는 형식적 의미의 민법이긴 하지만 실질적 의미의 민법은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민법에 들어와 있으니까, 민법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으니까 무슨 의미의 민법이긴 해요? 형식적 의미의 민법이긴 해요. 그렇지만 이것은 사법적 규정이 아니라 공법적 규정이기 때문에 이건 뭐예요? 실질적 의미의 민법에 포함되지는 않는 규정이다. 헷갈리면 잊지 마세요. 민법에도 뭐가 있다고요? 벌칙 규정이 있다 정도예요. 지금 이 벌칙 규정이 의미가 있을까요? 보시면 알겠지만 한심하죠. 5만 환 이하의 뭐예요? 과태료. 환이야, 환. 거기다가 이게 언제 만든 조항인지 아시겠죠? 그죠? 너무 오래됐고 환율 가치도 뭐죠? 화폐 가치도 이게 가만히 안 돼 있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 규정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항 해가지고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이라는 게 나와 있는데, 이거 오늘 안 볼 겁니다. 나중에 이제 물권법 할 때 볼 건데, 전에 했던 개념만 생각해 보자고요. 조직과 체계가 완비되어 있더라도 뭘 안 하고 있어요? 설립 등기를 안 하고 있으면 권리 능력이 없죠. 그래서 뭐예요?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이라고 한다. 따라서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이란 조직과 체계가 완비됐지만 설립 등기를 안 하고 있는 사람의 모임을 우리가 뭐죠?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이라고 한다. 의의만 잊지 마시고 자세한 걸 언제 한다고요? 물권법 할 때 할 겁니다. 그다음에 넘겨보시면 쭉 나오는데 114페이지 나오시면 문제 출제됩니다. 그죠? 근데 이거는 뭐예요? 물권법에서 배워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권리 능력 없는 재단은 의미 없어요. 아예 안 볼 겁니다. 끝입니다. 그래서 이제 법인에 관한 부분이 끝났고 이제 어디로 갈 거냐면 127페이지에 권리의 객체로 갑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지금 어디 왔냐면 처음에 이제 민법이 뭐냐 해서 민법에 의해서 뭐 했죠? 뭐 민법이 법원, 법률이 없으면 관습 배부하고 관습이 없으면 조리한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권리의 개념 해가지고 뭐 형성권이니 뭐니 이런 거 했고, 그 다음에 권리의 주체 해가지고 자연인, 법인에서 권리의 주체까지 끝났고, 이제 뭐가 나오는 거죠? 권리의 객체가 나오는 거죠. 일단 권리의 객체로서 이제 뭐가 나오냐면 물건이 나와요. 먼저 간단하게 정리하고 좀 교재를 볼 건데, 물건이 뭐냐, 요 문제에 대해서는 교재 법조문이 나왔죠. 98점. 물건이란 유체물입니다. 유체물이라는 말은 눈에 보인다는 말이죠. 형태가 있다는 거죠. 유체물 및 자연력입니다. 다시 말하면 유체물 및 관리가 가능한 자연력을 법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물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건 하면 책상이다, 걸상이다, 건물이다, 토지 같은 눈에 보이는 유체물뿐만 아니라 관리가 가능하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자연력도 뭐가 돼요? 물건이란 얘기죠. 그죠?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가지 예를 좀 들어볼게요. 이거 우리 판례인데, 자취방입니다. 자취방인데 지금 여기는 이게 벽이에요. 벽. 중간에 이게 벽이 쭉 있고, 갑이 살고 있고 을이 살고 있는데, 날씨가요, 햇빛이 막 이글이글 되는 뜨거운 여름날이었어요. 여름날인데 갑은 빤스 살 돈, 아니 부채 살 돈도 없어서 더워서 헉헉거리고 살고 있는 거고요. 을은 부모를 잘 만나가지고 에어컨 달아놓고 빵빵하게 틀면서 춥다고 뭐죠? 잠바 입고 살고 있어요. 뜨거운 여름날. 갑이 며칠 지나 보니까 역 같아요. 그래서 갑이 고민하다가 구멍을 뚫었어요. 이렇게 벽에다 구멍을 뚫었더니 냉기가 이렇게 실실실 시어나와서 갑이 뭐해졌냐면 시원해졌어요. 그러면 갑은 무슨 죄일까요? 자, 여기서 만약에 지금 갑이 을로부터 뭘 훔치고 있냐면 냉기를 훔치고 있는 거죠. 차가운 기운. 만약에 냉기가 물건이면 이게 뭐가 되냐면 절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물건인지 아닌지는 무슨 법에 의해서 정해져요? 민법에서. 자, 냉기는 물건인가요? 아닌가요? 물건 아니라고요? 써 있잖아요. 관리 가능한 자연력이 뭐예요? 물건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요 냉기는 자연력인데 에어컨 키면 나오고 끄면 어떻게 해요? 안 나오니까 관리가 가능한 뭐예요? 자연력이죠. 따라서 이것은 뭐예요? 물건이고, 따라서 갑은 을로부터 무엇을 훔치고 있어요? 물건을 훔치기 때문에 이건 뭐예요? 절도예요. 다시 말하면 관리 가능한 자연력은 전기, 온기, 냉기 이런 것들을 말하고요. 이런 것까지 다 무엇으로 집어넣고 있어요? 물건으로 집어넣고 있는 거죠. 물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과학적인 개념이 아니라 뭐예요? 법적인 개념이죠. 만약에 뭐 어떤 과학자한테 냉기가 물건입니다라고 하면은 말도 안 되는 개소리 하려겠지만 법적으로 뭐가 돼요? 물건인 거예요. 왜 그러냐면 실제로 우리 법에서는 사물을 나눌 때 사람 아니면 물건 둘로 나뉘어요. 다른 건 없어요. 사람 아니면 뭐만 있는 거예요? 물건이 있는 거고, 따라서 자연력도 사람이 아니라면 뭐로 들어가는 거예요? 물건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요, 이 물건을 둘로 나뉘어요. 물건을 부동산과 동산으로 나뉩니다. 부동산은 토지 및 그 정착물이 부동산이에요. 그 다음에 동산은 뭐냐 하면 부동산 이외의 물건이죠. 다시 말하면 부동산이냐 아니면 다 뭐로 들어가요? 동산으로 들어가요. 이것도 좀 연습이 필요한데, 일단 전기, 온기, 냉기도 물건이면 동산 아니면 부동산인데 뭐로 들어가죠? 동산으로 들어가겠죠. 왜요? 부동산이 아니면 다 뭐예요?
동산이니까. 따라서 관리 가능한 자연력도 물건이고 뭐가 되는 거죠? 동산이 됨을 주의하시기 바라고 연습이 좀 필요해요. 자, 토지는 부동산입니다. 왜냐하면 부동산은 뭐죠? 토지 및 그 정착물이니까요. 건물도 부동산입니다. 왜냐하면 건물은 그 토지에 뭐가 되어 있어요? 정착되어 있기 때문에요. 근데 유의하실 것은 건물이 부동산인 이유는 토지에 정착되어 있기 때문에 부동산인 것이지 건물이 건물에도 무조건 부동산인 건 아니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컨테이너 하우스는 일반적으로 뭐로 취급하냐면 동산으로 취급해요. 왜요? 정착되지 않죠? 사다리 차례 둘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요. 우물이 있어요. 우물도 부동산이에요. 토지에 뭐가 돼 있어요? 정착되어 있으니까. 담벼락이 있어요. 담벼락도 뭐예요? 부동산이에요. 토지에 뭐가 돼 있어요? 정착되어 있으니까. 나무가 자라고 있네요. 요 나무는 동산일까요? 부동산일까요? 부동산이에요. 토지에 뭐가 돼 있어요? 정착되어 있으니까. 배추밭에 배추가 자라고 있어요. 요 배추밭에 배추는 동산이겠어요? 부동산이겠어요? 부동산. 토지에 뭐가 돼 있어요? 정착되어 있기 때문에. 이 나무가 사과나무인데요. 사과나무에 사과가 열려 있어요. 요 사과는 동산이에요? 부동산이에요? 부동산. 토지에 뭐가 돼 있어요? 정착되어 있기 때문에. 그죠? 민들레 잡초가 자라고 있어요. 동산이에요? 부동산이에요? 부동산. 토지에 뭐가 돼 있어요? 정착되어 있어요. 감 잡히시죠? 다시 말하면 배추밭에 배추는 부동산이에요. 뽑으면 동산으로 바뀔 뿐이에요. 사과나무의 사과도 뭐예요? 부동산이에요. 따면 뭐로 바뀌어요? 동산으로 바뀌는 거죠. 나무는 뭐예요? 부동산이에요. 뽑으면 뭐로 바뀌어요? 동산으로 바뀌는 거죠. 건물도 마찬가지죠. 건물은 뭐예요? 부동산인데 철거하면 뭐로 바뀌는 거예요? 동산으로 바뀌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동산과 부동산을 구별할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사과예요. 사과나무의 사과를 자꾸 뭐로 이해하시려고 하냐면 동산으로 이해하려고 하시니까 이게 막 내용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배추밭에 배추든 사과나무에 사과든 토지에 정착되어 있으면 다 뭐가 돼요? 부동산이다 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고, 따라서 민법에 나오는 사과나무의 사과는 부동산인 거고요. 또 수목도 뭐예요? 부동산임을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가지고 규정 볼게요. 자, 127페이지 보시면 물건의 의 나와 있고, 따로 설명드릴 것은 2번 해가지고 물건은 외계 일부일 것 해가지고 사람은 뭐가 아니에요? 물건이 아닌 거죠. 따라서 신체 일부는 물건이 아닌데 만약에 신체로부터 분리가 되면 그때부터 뭐가 돼요? 물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머리카락은 물건이 아니에요. 자르면 뭐예요? 물건인 거죠. 손톱도 뭐가 아니에요? 물건이 아니에요. 손톱을 자르면 뭐로 바뀌어요? 물건으로 바뀌어요. 제 팔은 뭐가 아니에요? 물건이 아니에요. 그죠? 팔이 잘리면 뭐로 바뀌어요? 잔인한데 물건으로 바뀌는 거죠. 그 다음에 나번해가지고 전에 했죠? 사람은 생존하는 동안 뭐가 있어요? 권리 능력이 있으니까 사망하게 되면 시신은 결국 뭐가 돼요? 물건으로 바뀐다는 말이 나와 있죠. 그래서 이 밑에 두 번째로 시체는 물건인가에 관한 학설에 대립해서 가번 특수소유권설에 통설 나와 있는데 결국 무슨 말이냐면 시체도 뭐라고요? 물건이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시체가 물건인데 다만 다른 물건과 다른 점은 자유롭게 뭐 할 수는 없어요? 거래할 수는 없다는 특징이 있다는 정도가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3번 해가지고 물건은 배타적 지배와 관계상 독립성을 가질 것에서 독립된 물건이어야 되고요. 그래서 양거는 1번과 2번에 나오는데 한번 읽어보시는데 뭐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2번 물건에 분류해가지고 단일물, 합성물, 집합물.
무슨 말 아시겠죠? 그죠? 단일물은 뭐예요? 그냥 단일물. 합성물은 뭐예요? 기계같이 여러 것이 물건이 결합돼 가지고 새로운 물건이 만들어진 거. 집합물은 뭐 쌀이나 그죠? 쌀이나 뭐 콩과 같이 여러 개의 물건이 뭐예요? 집합되어 있는 물건을 말하고, 일반적으로 집합물은 여러 개의 물건으로 평가되지만 중간에 관련파, 이것도 나중에 보여 설명드릴 건데, 집합물에 대해서 일정한 물건이 존재할 수 있다는 정도인데 나중에 제가 물권법 할 때 말씀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박스 밑에 2번 거래 능력 유무에 의한 분류해가지고 거래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융통물. 거래 못하는 것은 뭐예요? 불융통물인데, 제가 설명드릴 것은 불융통물에서 뭐가 나오냐면 동그랑띠 1번 해가지고 공용물, 동그랑띠 2번 해가지고 공공용물, 이게 나오거든요. 이거만 좀 설명드릴게요. 거래하지 못한다는 말인데 이건 뭐냐면 국유재산을 분리를 합니다. 공용물, 그 다음에 공공용물. 제가 한자로 쓰는 이유는 같은 말이 반복돼서 그렇고요. 그 다음에 두 가지를 제외한 나머지 국유재산을 일반재산이라고 하고요. 과거에는 일반재산이라는 말을 안 쓰고 뭐라고 썼냐면 잡종재산이란 말을 썼어요. 근데 최근에 국유재산법을 개정해가지고 잡종재산, 그러니까 왠가 잡종 갖고 이상하다 그래서 일반재산으로 개정을 했죠. 뭐래 이런 걸 개정하죠? 그러니까 일반재산하면 잘 안 들어가겠죠? 잡종재산은 팍 들어오잖아요. 그죠? 자장면 하면 맛없어요. 짜장면 하면 어떻게 맛있는 것처럼 굳이 개정할 필요 없는데 쓸데없는 개정한 것 같은데. 설명드리면 공용물은 뭐냐면 국가가 소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사용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고 있는 국유재산을 말하고요. 예를 들면 쉬워요. 뭐 경찰서 청사, 뭐 시청 청사, 이런 것들은 뭐죠? 공용물로 들어가고요. 공공용물 할 때 이 공자가 이 공중할 때 공자인데 공산당할 때 공자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국유재산이긴 한데 사용하는 것은 일반 공중이, 일반 대중이 사용하고 되는 국유재산을 우리가 공공용물이라고 하고요. 가장 대표적인 것은 뭐냐면 공중화장실이죠. 공중화장실, 공원, 그죠? 박물관, 이런 것들은 국유재산이긴 하지만 실제는 누가 쓰는 거죠? 국가기관이 쓰는 것이 아니라 일반 대중이 쓰는 거니까 공공용물이라고 하고요. 이런 것들은 뭐 할 수 없냐면 거래할 수 없어요. 다만 만약에 공용이 폐지가 되면 이제는 일반 재산으로 전환되고요. 일반 재산이 돼야 뭐 하는 것이 가냐면 거래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자, 이런 취지입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경찰서 건물이에요. 그러면 경찰서 건물은 뭐 할 수 없어요? 거래할 수가 없는 거죠. 거기다가 뭐 저당 설정 그러면 안 되는 거란 말이죠. 근데 만약에 경찰서가 이사를 가게 되면 원래 경찰서는 이제 공용이 폐지가 되고, 공용이 폐지가 되면 이 경찰서 건물은 뭐로 바뀐 거예요? 일반 재산으로 전환되니까 그때부터 뭐 할 수 있는 거죠? 거래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는 정도까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다음 하단에 3번 뭐 금제물은 뭐 이해되시죠? 그죠? 소지 자체가 금지되는 거, 뭐 아편 뭐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그다음 넘겨보시면 이제 융통물은 다음 네 가지로 뭐가 돼요? 구분된다 해가지고 나와 있는데, 대체물, 부대체물, 2번 특정물, 불특정물, 이렇게 나와 있죠. 근데 교재 보시면 대체물과 부대체물은 거래 관념에 의해서 분류하는 방식이고, 2번 특정물과 불특정물은 주관적 기준에 의한 분류,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이런 얘기입니다. 땅은요, 세상에 똑같은 땅이 없죠. 그죠?
아파트 건물도 똑같은 건 없는 거죠. 이렇게 다른 물건과 뒤바뀔 수 없는 물건 우리가 뭐라냐면 부대체물이라고 해요. 이렇게 근데 예를 들어 가지고 자동차, 소나타 자동차가 있어요. 그러면 소나타 자동차는 똑같은 자동차가 많으니까 물론 뭐가 돼요? 대체물이고, 그죠? 또 뭐가 되는 거죠? 불특정물이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거래하면서 지정을 했어요. 요 소나타 자동차라고 정하게 되면 이제는 요 소나타 자동차는 다른 자동차와 뭐 할 수 있어요? 대치될 수가 없으니까 그때는 뭐가 되냐면 특정물이 되는 거죠. 불특정물, 특정물은 뭐라고요? 주관적 기준이라는 것은 결국 뭐냐면 그 물건의 물리적 성상이나 뭐 형태 이런 걸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무엇에 따라서요? 주관적 의사에 따라서 결정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소나타 자동차 하면 똑같은 소나타 자동차가 많기 때문에 불특정물이고 대체물이지만 만약에 당사자 의사에 의해서 요 소나타라고 지정을 하게 되면 요 소나타는 어떻게 더 이상 다른 것은 없으니까 뭐로 바뀌는 거죠? 특정물로 바뀌게 되는 거죠. 따라서 특정물과 불특정물은 당사자의 주관적 의사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니까 결국은 주관적 기준에 의한 분류인 거죠. 그 다음에 3번 나눌 수 있으면 가분문, 나눌 수 없으면 뭐예요? 불가분물이고요. 4번 사용함으로써 없어지는 것은 뭐예요? 소비물. 사용하는데도 안 없어지는 것은 뭐예요? 비소비물이 되겠죠. 그 다음 우측에 보시면 이제 동산과 부동산에 대한 본격적인 내용이 나오는데 이 동산과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